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경제협력, 한한령 해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공천 헌금 추수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면서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해훈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 175억 원으로 신고됐고 10년 새 11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마두로 체포가 증시와 유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세대별 재테크 팁을 돈워리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우면 주말에 뭐 하세요?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네. 신주호 부대변인도? 저는 매일 등산합니다.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뒷산에 산이 맨날요? 하나 있어가지고 예. 건강 챙기는 차원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산을 얼마나 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매일이요? 예. 오, 대단하네요. 막 영하 10도 때도? 10도 때도 제가 그 붙이는 앞에 딱 붙이고 갑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건강하시겠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새 중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중 정상의 만남, 그 배경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박성민 최고위원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그리고 한국도 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때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통령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제 관계가 좋은 게 좀 드러났었습니다. 뭐 서로 농담도 하시고. 근데 지금 2달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사실 이 중국에서 국빈 영접을 이제 할 때 보통 네. 차관급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인허진 그 과학기술부장 그러니까 네. 장관급 인사로부터 영접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중국에서 얼마나 이 대통령의 방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한국도 중국도 서로가 지금 중요하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미국과 여러 면에서 경쟁하고 있고 갈등을 좀 빚고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 그 갈등 상황과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이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미 간의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작업을 해오셨고 네. 한미일 협력 역시도 굉장히 안보 협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면에서 상호 간에 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 역시도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과연 정상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갈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데 우리가 이제 바라건대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네. 비핵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뤄진다면 이게 어떤 공동 합의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어느 정도 여기에 뭐 성이라 그럴까요? 좀 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입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뭐 네. 공급망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투자 그리고 디지털 경제, 초고가 범죄 대응 등 지금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한다고 지금 예, 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가지고 압박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중국이 이번에 왜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한테 좀 역사 동맹 같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이제 개입해야 된다 이런 발언해가지고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나름 우군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까.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이 방중 일정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공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질문이 좀 많아서 네. 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주제를 못 들을까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남북 관계가 지금 사실상 단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화의 장 혹은 최소한 어떤 군사적인 서로 연락만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라도 우리 측에서 중국에 어떤 역할을 요청하고 그에 중국이 뭐 화답하거나 아 그래 좀 역할을 해볼게.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우리가 보기로는 오른편에 네. 해외 정상들이 앉고 그 왼편에 이제 국가 주석단들 그동안에 중국을 지도해 왔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네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양쪽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앉혔단 말이죠. 그 정도로 북한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열병식에 참여했을 적에는 푸틴 앉히고 그 옆에 앉았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은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압박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당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서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견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미국과 더 긴밀하게 공조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탑다운 방식을 유도해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다양한 의제들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군사나 외교적 이런 것들은 공통된 합의의 성과에 이르진 못할 것 같고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한한령 문제 혹은 대만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이 좀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비롯해서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꾸려서 방중했습니다. 자, 경제 뭐 교류, 뭐 산업, 기후 등 여러 교류 확대하고 양해각서 뭐 10여 건 체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세요? 경제협력 확대가 사실은 이번 그 회담의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공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관급 인사로 나온 이너진 과학기술부장,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 나온 인사가 과학기술 쪽이라는 점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고 네. 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구상이 계속 있고 그걸 실천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외교적인 성과가 결국에는 이 과학기술 협력이라던가 여러 면에서의 경제적인 협력까지 저는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오히려 뭐 안보 문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서해 구조물 문제라던가 그리고 좀 풀었으면 하는 그 한한령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보다 어떤 이런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이 부분이 더 논의가 쉽고 확대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는 이 경제 부문에서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민감하고 좀 까다로운 이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쪽 이쪽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이시고요.
자, 신조 부대변인 보시기에 자, 민감한 현안입니다.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경 내 구조물 설치라든지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터치된다든지 다뤄진다든지 해서 뭐 합의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합의문이 사실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외교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 합의문을 하려 그러면 뭐 뭉땅거려서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한 그런 원포인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네. 그래서 사실 한한령 같은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국 당국에서도 이런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교류도 더 진작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풀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하나의 중국이라든지 네, 네. 이런 얘기를 약속이라기보다 네. 다시 한번 확인 받으면서 그 정도 선물은 주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간에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출국하기 전에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과의 대만 유사시 개입 이것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마찰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국 우리나라로부터 이른바 지지 선언을 네. 얻게 된다면 한한령 같은 문제는 전 중국 측에서도 충분히 해제해가지고 문화교류를 더 확대하자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동수 대표. 한한령 해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한령 해제는 전면적인 해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 정부에서 뭐 한국 안대하고 어떤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암묵적인 합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사드 사태 이후에 보면은 중국에서 영업하던 우리나라 유통업체 갑자기 막 조사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너네 뭐뭐 위반했으니까 영업 못해 막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이 K-팝 가수들이 콘서트 열려고 하면은 뭐 허가 안 내주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중국이 보면은 최근에 본인들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씩 문호를 개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 그 업계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건 이미 사실상 개방된 상태고 네. 관광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상대로 막 무비자도 시행해주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중국이 막 문호를 전면적으로 연다 이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신 있는 분야부터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열어주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그게 지금 이미 했고 본인들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열어도 된다 하는 거 조금씩 연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이렇게 약간 눈에 띄는 뭔가를 우리한테 이렇게 그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동수 대표께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딱 하나 꼽으라면 중국이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한국한테 얻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뭘까요? 저는 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예. 이제 이 양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조금 요구하지 않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CCTV 인터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좀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란 표현보다 하나의 원칙이란 표현을 많이 네네. 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상 중국, 대만 같은 나라다. 이건 우리의 원칙이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평소에 얘기하던 하나의 중국 우리가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이 부분은 좀 현명하게 우리가 좀 그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짧게 이제 세 분한테 요 질문은 좀 드려볼게요. 자, 미국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했고 이제 법정에 세운다고 하고요. 자, 근데 그동안 보니까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을 많이 넓혀왔고 본래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던 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은 쫓아내고 그 뭐라 그럴까요? 국유화 시켜 가지고 그 석유를 여기저기다 팔았는데 중국이 85%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미국 턱 밑에서 막 중국이 영향력 키우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마약보다도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두로 체포가 향후 미중 관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게 표면적인 이유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석유 확보
이게 뭐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산 초중지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유가 어려워서 좀 값이 굉장히 저렴했다라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런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가격에 대한 이점, 뭐 안정적인 물량 공급 이런 혜택들을 사실은 좀 누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득을 확실하게 누려온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니 중국은 아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유소의 가동률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더 비싼 어떤 대체 원유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놓고 침공하거나 공격한 게 아닌데도 이 중국이 굉장히 큰 이득을 누려왔던 지점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아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중국 이제- 입장에선 본인들 스스로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근데 중국 이동욱 입장에서는 대표님. 이번 일이 충격일 텐데 저는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보지는 않는 게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여러 나라 정상들을 대할 때 그냥 실리 위주로 좀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념과 가치 중심의 동맹을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 일본 같은 이 동맹들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뭐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와도 그렇고 크게 막 이렇게 좀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정상회담 할 때는 다른 나라 정상들보다 이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 보이는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SS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에 C5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은 G7, 그냥 서구 선진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한 게 중국 자국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같이 인구 1억 이상의 강대국으로 구성된 이 C5 협의체를 이제 좀 가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중심으로 뭐 세계 질서를 좀 재편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좀 담았었어요. 전 이거 보면은 당장 이 문제는 베네수엘라 문제가 중국이 좀 심기를 건드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막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서반구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반구가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보면은 예전에는 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뭐 이식하겠다면서 막 코소보 사태에도 개입하고 중동에도 개입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우리는 아메리카만 가져갈게 이런 좀 스탠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어느 나라들 먼저 건드렸나 보면은 캐나다, 뭐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쿠바? 그린란드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그냥 본인들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이렇게 미중 간에 크게 막 그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파국으로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둘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조금 다른 질문을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드릴게요. 어제 오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쏘아 올렸습니다. 자 발사훈련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 핵 전쟁 억지력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오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사실은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본래 겨냥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겨냥한 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겨냥한 거다 했는데 그 사이에 마두로 사건이 터져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저는 미국을 겨냥한 목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요. 평양 인근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평양이면은 지금 김정은의 침소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두로 대통령이 자다가 본인의 안가에서 부인과 함께 체포가 된 것을 네. 김정은 위원장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우리 국가 원수를 탈취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피력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점이 바로 평양에서 자국의 수도에서 발사한 것이 그런 것의 의미를 좀 담았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더더욱 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방공망도 뚫리고 했지만 우리는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과 1대1로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미사일
발사도 더 할 거다. 미사일 발사도 더 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더 강화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작전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더 개선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안아 보입니다. 개선될 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네. 안 그래도 예. 오히려 약간 강대강 대치 비슷하게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강화될 것 예. 같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자면은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 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네.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건데요. 요약하자면 그냥 이래서 핵무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베네수엘라 사태가 뭐 이제 다른 나라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는 꼴을 봤는데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까? 이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박상민 최고위원님. 이제 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분명히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로 이 북한은 좀 위기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은 거고 여기서 굳이 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고 저항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강국이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 네. 결국 이 본인들의 어떤 위기감 혹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우리 이렇게나 강하다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좀 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기보다는 앞에서도 나온 얘기처럼 이것만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점을 오히려 좀 반증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여야 정치권 현안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돈을 준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받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윗선의 최정점은 누구입니까? 더 심각한 2024년 총선입니다. 지방의원들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을 거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되었다고 했지만 김병기 의원은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관행, 부패 공천 카르텔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작용했으며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Stairway to Heaven이.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강선우 의원 의혹이 있고 김병기 의원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강선우 의혹 2022년 강선우 서울시당 공관위원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김경에게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빨리 돌려주기부터 하라 이러고 놀랍게 다음 날인가요? 언제 금방 김경 단수 공천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얘기는 좀 신빙성이 그래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김병기 의원이 이 공관위 회의에 이날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의 이 공천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알려졌고 뭐 그것이 좀 부적절했다. 일부러 좀 적극적으로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과 별개로 뭐 김병기 의원이 참석해서 뭐 힘을 실어주거나 이랬던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 전 더 윗선까지 얘기가 나올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제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건 강선우 의원이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당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회의록을 보니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경시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을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김병기 의원 혹은 그 윗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보다 이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이 다른 사람들이 이 시의원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이 사람이 적격한 후보자고 적합한 후보자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실상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하니 다른 위원들이 좀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선우 의원의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 본인은 이제 뭐 그거 왜 나한테 의논을 하냐고 나도 들어버렸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당혹한 입장인데 여하튼 그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 간사가 사실상 실무를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돈을 내밀었다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신지호 부대변인.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강선우 의원한테 왜 저한테 와서 이런 상의를 혹은 뭐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돈을 돌려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까지 지침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튿날 공천 확정 그것도 단수 공천으로 됐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이 외부 인사였고 공관위 간사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천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총괄했었는데 그 총괄하는 분한테 이런 비위 사실이 들어갔고 그것을 인지한 그 김병기 간사가 해당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질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은 공천이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공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준 대상이 강선우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한테도 줬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분들한테 줘서 김병기 당시 간사가 무수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맞닥뜨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강선우 의원은 거기에 나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김경시 의원을 공천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그 현장에 가서는 이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자들을 비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김병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왜 본인이 주장해 왔었던 녹취까지 해가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었던 그런 비위 사실까지 감추고 이분한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었겠느냐? 더 윗선에 개입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건.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김경이라는 분이 공천만 안 받았으면 이게 그러고 뭐 돈도 돌려줬고 이러고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공천 받았고 자 그렇다면 과연 공관위 간사가 모든 걸 총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네. 강선우 의원도 뭐 돈을 받았니 돌려줬니 뭐 하지만 왜 공천을 받았는지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리고 보좌관이 돈은 받은 거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 건 맞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윗선의 개입이라는 그 주장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윗선은 아예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강선우 의원이 여기저기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김병기 의원에게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이거 본인만 듣고 그냥 뭉갰으면은 윗선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제 녹취를 틀고 멘트도 보면은 나는 못 도와주니까 1억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 이게 김병기 의원이 그냥 본인은 그냥 좀 손 놓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윗선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진행해라 이렇게 떠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거기서 생각이 그 들어요. 둘 사이에 뭉갰다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3자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장관 후보자도 이렇게 지명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뭐 있을 수 팩트를,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병기 의원이 이제 어디까지 이걸 이야기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2026년에 첫 출근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낮 시간 정체는 비교적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시간 전부터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방면으로 은현 1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반활터널 부근, 다시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에서는 울산 쪽으로 온양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의원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강선우 의원 그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김병기 의원 의혹을 보면 뭐 처음에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사건만 1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지금 좀 내관이 되는 게 배우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모두 3,000만 원 받았다 몇 달 뒤에 돌려줬다 이 의혹입니다. 자 이게 뭐 그냥 카더라 하기가 뭐한 게 또 이수진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이게 이제 2020년 당시 일이라고는 하던데 2024년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실에 탄원서 보냈는데 탄원서가 윤리감찰단 거쳐서 후보자 검증위원회로 넘어갔다. 김병기 의원이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은폐됐다, 뭉개졌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여기서 또 김현지 실장이 등장을 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김현지 실장에게 들었다. 당시 보좌관이죠. 이 이수진 전 의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상당히 헌법기관이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걸 좀 무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주호 부대변인. 이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존재합니다. 그런 걸 볼 적에 그 탄원서의 내용을 적어도 한번 스크리닝을 했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줬고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라는 녹취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해당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탄원서 내용을 최소한도로 검증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탄원서 내용대로 하면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한테 돈을 줬는데 네.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께서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우깡 봉지랑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공천 헌금이고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저는 반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사무와 역할 중에 가장 핵심 요소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그 검은 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과연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이재명 현 대통령 당시 대표도 이러한 검은 돈 게이트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묵살했다.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물론 총선 뭐 이런 큰 선거 있을 때 탄원서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할 거예요. 엄청 자, 많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 대표가. 근데 다만 야당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사자가 김병기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국정원 인사처장을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아주 그 공천 때 그 주요한 역할을 하고 최측근으로서 있었다. 그런 것들 그 이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거기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하튼 이수진 전 의원은 이수진 전 의원 주장입니다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한 녹취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천 과정이 되면 투서가 진짜 난무한다라고 네네. 저도 들었고요. 뭐 그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그 투서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대표실로 다 보낸다고 해서 뭐 온갖 편지 다 오거든요. 사실 뭐 당대표실이든 의원실이든 뭐 예. 하다못해 청와대에 있어도 온갖 얘기가 다 오는데 그걸 다 당사자가 일일이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투서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 비서실의 업무도 아니었던 거고 왜냐하면 네. 뭐 통상적인 당무를 처리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투서가 들어왔고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대표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아니고 그리고 즉시 윤리감찰단으로 이첩하는 것이 업무
업무상의 매뉴얼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김현지 실장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게 당시 이 김현지 실장께서는 이 당대표실에 근무하시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대표실과 당대표가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국회의원실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의원실의 보좌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대표실로 투서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의원에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실로 그 투서가 접수가 됐다면 즉시 윤리감찰단으로 넘기는 것, 뭐 그 과정에서 대표에게 보고를 하거나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네. 뭐 룰대로 그러니까 탄원서가 왔을 때 윤리감찰단에 즉시 이첩을 한다. 이 룰이 잘 지켜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이제 네. 양쪽 얘기가 조금 이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공천 헌금 의혹 개인 일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는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뇌물 카르텔이다. 이래서 조직적 몸통 윗선 개입을 밝힐 어떤 특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더욱 그런 건 과연 뭐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집권 초기에 경찰이 어떤 그 여권 실세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걸 만약에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어렵다고 보는 그래요? 게요. 일단은 지방 의원 뭐 아니면은 뭐 총선도 포함해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의원 포함하면 거의 2,000명이 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아니 전수조사하자는 게 아니라 네. 드러난 의혹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경찰에게 그냥 맡기고 보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특검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근데 거죠. 특검까지는 민주당이 절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특검으로 이제 흐를 경우에는 이제 선거도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전 전국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경찰에만 맡긴다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경찰이나 공수처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썩 이렇게 시원하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고요. 자, 김병기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탈당 안 한다. 내가 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뭐 민주당을 너무 사랑한다? 본인의 좀 진정성을 좀 입증하려는 말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당을 나가서 뭐 무소속으로 뭐 정치를 더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메시지가 그렇게 의미 있게 어떤 지금의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에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이 인터뷰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김병기 의원은 본인의 해명과 소명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네. 그리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는 결국 끝까지 당에 본인은 이제 남아서 뭔가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당내에서 윤리감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징계수위도 곧 결정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좀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나는 탈당은 하지 않는데 제명을 과연 나를 제명까지 시킬 거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어떤 분석도 있던데 신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할 것인데 그것을 사실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윤리감찰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정청래 대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사퇴를 종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친청인 그 정청래 대표와 친명 핵심인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그 악의 다툼이 여기서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이거는 제명을 당하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순교자 역할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무결한데 당에서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명 세력을 향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고 우리가 민주당 패권을
함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결기를 전 다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사안에 있어서까지도 당내 패권 경쟁에 몰두하는 정청래 대표와 친명 세력 간의 이 다툼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김병기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나가면은 이제 본인을 지켜줄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버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본인이 사실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하튼 뭐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저도 분도 그런 있더라고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너네 나 쫓아낼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예. 그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특검이 새해 첫 통과 법안이 될 거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영 메모, 최혜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신천지는 빼자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를 왜 빼죠?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자꾸 빼자고 그러니까 저는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계속 빼자고 할수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는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거 뭐 자꾸 뺄라 그러지 이거 더 넣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야당의 주장은 이게 더 막 특검을 뭐라 그럴까 유야무야 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를 꼭 넣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좀 문제의식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제 신천지의 어떤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계속해서 정치에 좀 개입하는 상황, 뭐 경선 때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네. 있어 왔기 때문에 뭐 통일교 이전에 또 신천지가 뭐 특정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적절한 어떤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유착의 사태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이라고 한다면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넣어서 이번에 제대로 다 한번 밝히고 뿌리를 뽑자라는 의지가 당내에 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정청래 대표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2차 종합특검 계속 이제 강조하고 또 이제 국힘을 압박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 통일교만 다루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불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미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뭐 나올 게 많이 없을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만 할 경우에는 좀 불리한 것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신천지도 끼워 넣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님. 이 통일교 특검이 왜 국민들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교 유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수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 측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본질을 너무나도 피해가고 있다. 그렇게 칠 거면 정교 유착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럴 거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의 대순진리회 그런 연관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순진리회도 같이 넣자고 해야지 정청래 대표의 말이 합당한데 그게 아니라 신천지만 넣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논점을 이기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주말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보니까 뭐 영종도 땅 투기 25억 뭐 치세 차익 고려 대부업체 새 아들 이름으로 투자 뭐 유학하던 28살 때는 뭐 상가 5개인가 투자한 거 뭐 있습니다. 10년 전 60억 원대였던 재산이 10년 사이에 110억 원 늘어나서 175억을 이제 신고했다 그러고 야 이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축은 오늘 뭐 그 기초의원이 기자회견 열고 임신한 자신도 괴롭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 축은 갑질, 한 축은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커 보이세요? 일단 갑질은 국민분들께 너무 큰 임팩트를 남겼잖아요. 예. 녹취가 이제 공개되면서 예. 이제 평소에 그 보좌진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를 많이 얘기하던데. 네. 예. 논리적인 예. 부분이니까요. 예. 왜가 아니라 예연. 야. 야, 예,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큰 이 타격이 된 것 같아요. 네. 재산 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루하루씩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발로 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를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논란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청문회까지 가기도 전에 낙마를 시켜 버린다면은 향후에 이제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까지 보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청문회 이제 부적격 결론이 내려지고 네. 정부가 또 그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모양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자, 10년 사이에 110억 늘어난 재산 이건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당연히 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굉장히 큰 액수고 네. 물론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뭐 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런 뭐 재산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혜훈 후보자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뭐 공천을 여러 번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재산과 관련해서 검증이 없었겠느냐? 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또 재산 신고를 하고 후보자가 될 때에도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그때 검증을 좀 하지 않았을까? 혹은 소명을 후보자가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에서 공천을 줬던 거 아닌가? 이런 반문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 날카롭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국회의원하고 장관 후보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어떻게 이혜원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신조 부대변인.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네. 청와대에서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돼서 수많은 그 논란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청문회까지는 지켜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좀 지명 철회를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와대 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붕괴됐는지를 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장관직에서 낙마했을 당시에 그 이유가 보좌진 갑질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누구보다도 의원 출신인 사람들을 향해서 네. 갑질을 하지 않았나 이걸 따져봤어야 돼요. 근데 이혜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평판조회 스크리닝 한 번이었으면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전 여실히 증명했다고 봅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에 대해 별도 사과했던 김도읍 정치최기 의장 사퇴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지호 부대변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오늘 이 발표를 했었던 당 대변인이 개인적 사유 때문에 사퇴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김도읍 의원께서 바로 개인적 사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셨거든요. 이거 자체부터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김도읍 의원께서 현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계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계엄에 대한 그 완벽한 입장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한동훈 전 대표,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과 보수 빅텐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장동혁 대표 혹은 현 지도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그거에 좀 실망감을 느끼고 직을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예. 이동국 대표.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근데 12월 달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김도읍 의장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요즘 당 지지율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장 대표가 자기는 시중에 있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다 본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김도읍 의장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리 박차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노선 갈등 뭐 그리고 이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변하지 않으니까는 그거에 실망해서 이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망해서 나가는 면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자기가 미랄이 된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그런 워딩도 했는데 하나만 더 신조 부대변인한테 여쭤본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자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절차도 진행된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가 쇄신 안 듣고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 걸로 전망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뭐 징계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 징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논리가 빈약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당의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인신 공격성의 발언들 그러한 게시글들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안 썼다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혹은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단절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쇄신안을 발표한다면 네. 그 쇄신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 주춧돌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기와를 아무리 올려봤자 집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염두에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성희 최고위원님 딱 10초 남았네. 어떡하죠? 한 줄로 딱 말씀하신다. 뭐 장동혁 열심히 대표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고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 그게 지금 보수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6살 지훈이는 오늘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임신 5개월 무렵 태아에게 기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엄마는 아이를 세상에 맞이하기로 결심했고 지훈이는 29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지훈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견뎌냈고 약한 폐 기능으로 호흡곤란 증후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발성 신경 기형과 뇌병변 장애까지 겹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모든 치료비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게차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먹먹한 마음뿐. 지훈이가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벌써 겨울의 5번째 절기 소환을 맞이했습니다. 소환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환은 작은 추위라는 절기 이름과는 달리 가장 추운 시기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평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전주 5도,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남 동부와 영남을 비롯해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산지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에도 모레 새벽에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양국 경제인들과 만나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금 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전인 2024년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징계를 변협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전장보다 3.43% 오른 4,457.52의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도 1.26% 상승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쿠팡 계열사 쿠팡 파이낸셜이 입점 업체에 최고 18.9%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쿠팡 관련 사건 20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영훈 노동장관은 쿠팡의 사고 원인 진단과 대책이 잘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해 첫 월요일, 여러분은 어떤 다이어리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빈 페이지 채워나가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기록의 달인 김익환 명지대 교수와 함께 나를 가두는 기록이 아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록의 비결을 들어봅니다. 김익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 많이 기대가 돼요. 저도 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메모하고 기록이라 꼼꼼히 하던 시절이 있어서 꼭 교수 기자 수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 자, 교수님, 우리가 이제 많은 건 이제 온라인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새해를 앞두면 또 다이어리 판매량이 엄청 급증한다고 해요. 야, 이게 온라인으로 다 간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 어떤 뭔가 그 공간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연말에 보면 그 다이어리 하나도 안 쓰고 몇 개씩이나 그냥 버리거나 그냥 방치되는. 자, 왜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우리가 기록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연말에 다이어리를 산다는 거는 네.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이어리를 쓰는 게 나의 1년을 멋지게 가꿔줄 거야. 네. 이거는 감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너무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실질적인 효용을 사실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어서 네. 좀 아는 것이 최고인데, 그게 안 되면 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효용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경험이 안 되면 네. 그냥 의지로만 쓰려고 하면 당연히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게 효용성이 확실치 않으면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뷰할 때 항상 쓰는 말인데, 네. 메모나 기록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 이전에 효용을 느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딱 말씀하시는 기조 근간이 그냥 노력 자체가 아니고 습관이고 플러스 효용이다. 그 효용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마 메모도 더 즐겨서 하고 찬찬하게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김익환 교수님 워낙 기록 전문가시고 기록의 의미, 중요성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습니다. 9월에 신간 내셨어요. 제목이 철학,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교수님 기록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학에서는 기록의 효용을 몇 가지로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잊어버릴 거니까 다음에 기록한 걸 꼭 봐야지. 그리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음에 봐야지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에서는 나는 지금 얘를 잊어버릴 거야 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록하실 때 기록을 하는 것의 첫 번째 효용은 손으로 특히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걸리니까 내면이랑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타이핑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글씨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내 내면과 이야기를 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난 이것을 이렇게 느꼈어. 하는 걸 얘를 손글씨로 쓰면 뇌에 각인된다. 이 사실을 좀 절대로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손글씨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핸드라이팅이 뇌에 각인된다. 네. 그래서 쓰면서 나는 얘를 뇌에 각인시켜 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내가 얘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얘를 봐야지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점점 메모와 기록이 나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실제 일상에서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에 각인시킨다. 그게 중요한 말이네요. 자, 요즘 갓생 살기 이런 말 회자됩니다. 갓생 살기는 갓, 신 플러스 인생 합친 신조어라고 해요.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 뭐 뜻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이제 당연히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기록하는 사람하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이것이다. 뭡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옛날에 좀 부족한가? 진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목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내비게이션 경로를 통해서 미리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기록 중에서 이제 플래닝, 아침 계획 기록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선취한다고 하죠. 하이데거의 중요한 개념인데 선취한다.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머릿속으로만 하면 잘 안 되니까 메모를 하면서 계획을 해. 그러면 나는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개념이죠. 그걸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흐트러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계획 세운 내용을 내가 또 잊어버린다. 그리고 일상은 엉뚱하게 살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계획 세우고 그게 완전히 체화되기 전에는 자주 계획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뭐 8시에 뭐 하고 8시 반에 뭐 하고 9시에 뭐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계획이라고 안 그래요. 걔는 스케줄. 이라고 하죠. 스케줄 말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나의 하루에 정말 중요한 거. 오전 시간이 중요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니까 오전에 뭐 2개 정도, 오후에는 1개 정도, 저녁에 1개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근데 오전에 1개나 2개 정도 가장 정신이 맑고 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스케줄하고 차이점이 나는 어떤 계획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3시간 할 게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밀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책을
30쪽은 꼭 읽을 거야. 평상시에 루틴처럼 반복되는 자기 일을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가 반복적으로 루틴식으로 하는 일인데 네. 요 일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둘 거야. 뭐 요런 지점을 그 정도 돼야 이제 계획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 전략적 계획에 해당하는 내가 거죠. 오늘 우리 회사 사람과 요 앞에 가서 쌀국수 먹을 거예요. 이거는 계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네요. 그냥 스케줄일 뿐이네요. 저는 그건 계획에 넣어요. 아, 그건 또 계획이에요. 농담입니다. 사람들과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쌀국수라는 구체적인 거를 아침에 상상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쌀국수를 안 먹었는데 나는 오늘 쌀국수를 먹을 거야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술을 적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게 선명하게 나오면서 요거는 꼭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제가 그러네요. 또 하나 엄청 강조하는 거는 요거 할 때 자기 인생에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뭐 여행 작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의 꿈과 관련된 거를 단 10분이라도 그 하루에 꼭 집어넣기. 이런 게 이제 계획 영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하루를 다 살아내고 나면 내가 내 하루를 주관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진됐어. 내가 소모됐어. 이런 생각이 강하다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나의 꿈, 나의 아주 정말 중요한 인생 그 단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걸 짧게라도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요즘은 스마트 메모 앱, 뭐 다른 앱 이런 디지털 도구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핸드라이팅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뇌 각인 그것 때문인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이 방향의 이 내용의 기사를 써야지. 또는 뭐 책을 쓰는데 소재 이런 게 떠올랐어요. 볼펜은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써야죠. 핸드폰 이제 써서라도 메모는 해놓는 게 좋죠. 해놔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갖고 다녀요. 산책이 끝난 다음에 꼭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핸드라이팅으로 전화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뇌에 각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뇌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뭔가 생각한 것이 휙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누적적으로 있는 상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를 경험을 한 번만 하면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핸드폰에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핸드라이팅으로 옮겨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뭐 업무할 때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직장인들이요. 업무 기록은 그렇다면 디지털로 하고 일상 기록이라든지 내 메모 계획 같은 거는 아날로그로 하면 이게 기록의 이원화 비효율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이게 오히려 보완 혹은 강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는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뭐 한 13가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각인을 시키기보다는 데이터를 정리해 놓고 나중에 걔를 모아서 무엇인가 처리하고 요즘같이 AI 시대가 되면 데이터 누적시키면 걔 벅벅 긁어가지고 AI한테 넣고 활용하면 되니까. 그걸 분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요. 그것까지 손으로 쓰면 시간만 많이 걸려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와 기록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손으로 옮겨 적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계획이라든지 무엇을 구상한다든지 뭐 글 쓰는 사람은 글감이라든지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어떤 아주 강한 감각이 왔어. 그러면 너무너무나 그 감각의 행복감이 좋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몇 가지로 메모를 해놨어. 나중에 걔를 보면 그 행복감이 다시 재현되죠. 이런 거는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된 게 전혀 말하자면 비효율적이지는 않다. 주제를 명확하게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의 일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름다워서 찍기도 하고 야 경치 좋다 사진 찍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백화점 지하 주차장 갔는데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하 5층에 B2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어놔야 되고 그건 이제 단순 기록인데 사진에서 자기가 포착하는 어떤 느낌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진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네요.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데 꼭 좀 지우세요. 찍은 다음에 지우라고요? 네. 이게 이제 기록학에서는 10년, 20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기록학의 AB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가 선별이라고 그래요. Appraisal and Select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그중에 엑기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게 기록학의 출발이거든요. 그 가치 있는 것만 남기지 않으면 나머지가 같이 섞여서 전체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핸드폰을 지금 봤더니 하나의 장면이 6장의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 5장은 지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한 장의 가치가 또 살아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최소화하면 그 다음에 이용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용하는 거는 이걸 권하는데요. 보통 내보내기 기능이 대부분 다 있어요. 모든 플랫폼들.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일정을 정해서 내보내고 내보낸 걸 AI에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요즘에 그런 면에서는 AI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 파트너로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보내기 기능이 다 있어서 일단 내보내고 내보내기라면 파일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걔를 AI에 넣어요. 그리고 내 사진을 보고 뭐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죠. 나의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나의 감각의 흐름을 분석해 보라든지 또는 내가 간 장소를 추정해 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미한 분석을 해준다 이거죠? 대부분. 저는 자주 그래요? 씁니다. 그래요. 자, 파일에 넣고 AI에게 묻는다. 자, 청취자분들 이제 뭐 내가 저녁을 누구하고 먹고 뭐 이런 거 말고 내 삶을 뭐 바꾸면 더 좋고 아마 내 삶에 조금 어떤 그 더 의미가 있는 진짜 한 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현명한 다이어리 활용법 어떤 겁니까? 저는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하면 즉시 쓰라는 거예요. 즉시 써라. 제가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면 시간 쓰고 방송 이름 쓰고 현재 제가 받은 어떤 느낌 뭔가 하여튼 남기고 싶은 그걸 키워드로 그냥 한 줄날로만 써놓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될 때는 핸드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해 놓다가 자리에 앉으면 꼭 한 줄로 써요. 제가 한 행위들을. 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 전에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만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한 줄로 적어 놓고 밤에 쭉 보지 않습니까? 아, 나쁜 게 20%밖에 안 됐구나. 나머지 한 50%는 그냥 평범하고 30%는 엄청 좋은 게 있었네.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럼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쓰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딱 침대에 누우면 걔가 나한테 승질 건드렸지. 이거부터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줄로 쓰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한 거를 쓰는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줄이라는 게 30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메모 기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라고 즉시 생각하는 게. 쓰려면 더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금방 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록이 습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 한 줄 기록을 제일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요. 닉네임 3253님이 스케줄과 전략적 계획의 다른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글씨를 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기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냐면 기록이 좋다는 건 알겠고 즉시 쓰는 거 다 좋은데 나 쓸 내용이 없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어제 그제하고 뭐 오늘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록의 소재를 찾는 비법이라 그럴까 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내서 그 후반부에 그걸 담아서 엄청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 하다 보면 이거 괜찮은 노하우네. 심지어는 이 분야의 자료를 찾을 때는 어느 사이트가 좋아. 이거 다 노하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화를 했어요. 그럼 대화가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있죠. 네네. 그래서 대화 결과 우리가 얻어낸 지혜. 당연히 책 읽으면 책의 요약. 제가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5분 전에 꼭 구상 기록을 쓰세요 해요. 이걸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출연을 하면 출연 전에 내가 출연한 목적이 뭐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둬서 내가 대응을 하지. 오늘 제가 사실 손짓이라고 쓰고 왔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려고. 결과는 뭐지? 뭐 최종적으로 나한테 아웃풋으로 얻어지는 건 뭐지? 얘를 어떤 행위를 할 때 매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쓰면 1년이면 우리가 1000번 쓰거든요. 우리는 엄청 전략형 인간으로 내가 변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게 많은데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용을 모르고 습관이 안 들어서. 한번 써보면 알게 되죠. 그 효용을. 너무너무. 지금 제가 월간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데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한 6쪽씩 써야 돼요. 여기 회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빽빽하게 하루에 6쪽씩 써요. 서로 약간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저 메모한 거를? 단톡방에 올리고 인증하고 이렇게 월간 팀이 다이어리. 있어요. 네네. 그래요. 야, 이것도 또 한번 사람들한테 검토해 보라고 할 만한 사실 부분이네요. 유럽에서는 꽤 해요. 그래요. 이 월간 한 권 쓰기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이 운동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맥락은 다른데 제가 거의 아주 오래 전에 그 정치부 말진을 할 때 국회팀 말진을 할 때 주요 정치인을 만나면 이제 선배들이 데려가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먹게 해주고. 근데 끝나고 나서 좀 오늘 있었던 발언 메모해라. 와, 그 죽기 그 1시간 반 동안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저는 좀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력이 있어서.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현대인들 사실 바쁩니다. 근데 사실 운동도 그렇고요. 운동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30분 1시간 시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네, 시간 그렇습니다. 내는 거. 네. 좀 난 바빠서 못 쓰겠다는 분한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면 반드시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아침이 바쁘죠.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늦어도 좋고 빨라도 좋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세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이 10분에 꼭 계획 기록을 쓰세요. 그래야 주관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10분 늦게 자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 그냥 뭐 좀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도 많아요. 자기 전에. 많죠, 사실. 그러면 자기 전에 하루를 우리가 이제 성찰한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심플하게 4L를 해보세요. 4L은 liked, 내가 오늘 좋았던 거. 그다음에 lacked, 내가 오늘 부족했던 거. 그다음에 learned, 내가 오늘 깨달은 거, 배운 거. 그다음에 long for, 내가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 원하는 거. 그렇습니다. 얘만 한번 쓰는 습관을 밤에 요거 10분 안 걸리거든요. 하루를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하루가 비교적 꽉 차죠. 후회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감사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 10분, 밤 10분 꼭 내세요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10분, 밤 10분. 아침에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시간을 또 확보하면 그 정도 10분, 15분 내기는 이제 쉬울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열등하지? 딴 사람들보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쓰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아우 기록 그만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가긍정 기록법 같은 거 있습니까? 우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일을 한 줄로 쓰는데 시간 쓰고 간단하게 한 줄 넘으면 안 됩니다. 키워드만 문장 쓰면 안 키워드만. 돼요. 예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쁜 일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교수님 경험에 의하면 나쁜 일 퍼센테이지 웬만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아야 20%. 좋은 일이 30%. 평타 그냥 그런 거 이거 한 50% 이럴 겁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일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기는 기록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하루에 한 번 쓰는 거, 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방학 때 한 달 반 것도 한꺼번에 써봤어요. 근데 일기는 그냥 날마다. 결국은 자기 내면을 글로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록은 메모하는 키워드 위주예요. 근데 일기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일기 쓸 때 일부러 날짜 시간을 써요. 내가 쓰기 시작하는 스타트. 그래서 어떤 날은 3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안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이 일기의 소재를 깨달음과 긍정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기 쓰기를 하시면 기록과 함께 일기가 매칭되면서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같이 보는 그 사이트라 그럴까요? 그런 블로그 같이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랬는데 나만 보는 용도가 있고 남과 공유하는 용도 있을 겁니다. 자, 공유하면서 뭐 그거는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내가 기록하는 걸 상업적 용도 혹은 뭐 꼭 돈벌이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세상과 나누는 콘텐츠 이 노하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썼어요. 제가 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때 제가 일기를 쭉 쓴 게 있는데 그건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일기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책을 낼 때는 꺼름직한 건 다 뺐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 정말 공유하고 싶은 세월 참사에 대한 공감의 세계만 셀렉트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저는 SNS를 일기 쓰듯이 기록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은 기록이고 그중에 사람들과 공유해서 너무 유익한 거 또는 자기가 내면에서 공유하고 싶은 거 얘를 선택해서 사실 내야죠.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메모 기록이라고 하고 후자는 컨텐츠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메모 기록 그리고 컨텐츠.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유익한 말씀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 새해 다이어리 첫 페이지 쓰기 시작할 우리 뉴스레터 K 청취자들 위해서 교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새해 첫 문장은 이거다. 뭡니까? 제가 제게 쓴 거를 그냥 소개할까요? 아유, 좋죠. 좋습니다. 저는 2026년 나를 사랑하는 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꼭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관자로 살아가는 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2026년 나를 사랑하는 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한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미국 정부가 군사 작전을 벌여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꼭 법정에도 세운다고 하는데요. 현직 국가 원수 체포.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 일단 체포 상황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벌였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이제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사 작전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당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범죄자로서 이제 프레이밍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미 체포한 이유는 이미 마약 테러리스트 혐의로 이미 2020년에 직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이제 기소를 했고 또 700억 원대에 달하는 이제 현상금도 이제 걸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범죄자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새벽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내일 새벽 2시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12시 정오인데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제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공보 아니면 코카인 수입, 그리고 기관총 및 파괴 장비 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약 카르텔의 수장, 테러리스트 이렇게 규정을 지금 하면서 체포의 이제 명분이죠. 예, 그렇게 명분을 걸고 체포를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뭐 이제 부통령이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리더십이 공개됐다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당장 통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 일단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뭐 우리나라가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정치에 개입은 하되 이제 내부에서 좀 할 수 있게 냅두겠다.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좀 강경하게 이제 마두로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더라고요.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취한 만큼 이제 부통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표현이 이제 함포 외교, 포함 외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수도의 앞바다에다가 군함을 갖다 놓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에 이제 강화도에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군함을 갖다 놓고 막 압박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원하는 거를 관철해 내려는 그런 수단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면상 가장 앞으로 내세운 이유는 마약 카르텔입니다. 근데 산유국 베네수엘라 겨냥했다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석유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자,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제죠. 5일이라고 20차례나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원유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세계 1위로 알려진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직접을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산유권에 채굴권에 이제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도 직접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석유가 이제 베네수엘라와 친한 세력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적대 세력들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게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수입량에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언급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는 수출되는 석유 중에 이제 80%가 중국으로 향한다. 80에서 85% 사이라 그러죠. 네, 80% 이상이.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틀어주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의 뭐 생산에 대해서도 공업에 대해서도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루비오 장관도 대놓고 이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런 석유가 통제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석유 이런 부분, 석유를 통한 중국의 중남미에서의 어떤 영향력 확대 이런 거를 미국이 선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놀란 시선,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이런 국제사회 반응
어땠습니까? 예, 일단 EU 차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국제법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의 비판을 했는데 막 센 워딩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게 또 26개 회원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헝가리가 빠졌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약간 좀 그래도 정부가 친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좀 눈치를 본 건지 빠졌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들 국가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회복과 위기 해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이제 정당성은 이제 마두로에 대한 정당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잘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 누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제 군사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 이게 유엔 헌장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를 해도 된다. 이런 톤의 또 메시지를 냈고요. 또 이례적인 게 교황이 이제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뭐 이런 정도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 존중되는 가운데 대화 통해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성명을 냈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렇게 비난하더니 맞습니다. 그럼 뭐 그럼 미국의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프랑스 입장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국제법 위반에 대해 비판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제법 위반 관련해서는 유엔 같은 데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미국의 군사 행동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국제법의 규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죠. 콜롬비아에서 이제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받아들여서 유엔 안보리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도 이제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남미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웃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좀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국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연합을 해가지고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뭐 이런 나라들이 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광폭 행보가 남미 다른 국가에도 미칠지 또 다른 곳으로 또 뻗어나갈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주목 대상인데 그린란드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덴마크에 우리가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젠가 나온 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또 언급을 한 거죠. 이게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게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하필 타이밍이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이제 의미심장한 메시지 아니냐.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제 농객인데요. KT 밀러라는 분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린란드 그 지도에다가 성조기를 색칠을 해놓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또 이제 트럼프의 좀 생각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물론 이제 덴마크가 엄청 터무니없다면서 반발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워낙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트럼프의 마두로 전격 체포와 연관돼 있다고 이제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또 연관을 짓는 그 주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이 공개가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 치명성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다 이거를 인식시키는 자체가 전쟁 억지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인 게 이게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상 이제 남일이 아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북 제재 대상이 돼 있기도 하고 네. 뭐 참수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미국의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내부에서도 그거를 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해서 나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사일 발사 시기는 또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시기와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면은 이제 중국이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서 이제 많이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큰 형님 같은 이미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직접 대화를 하면은 결국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출발할 타이밍쯤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쏨으로써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 이거 만약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죠? 예, 맞습니다. 안성기 씨가 사실 고인이 2019년부터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계속 치료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완치 판정을 작년에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안성기 씨가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1957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에 그 이장호 감독님의 약간의 페르소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청춘 스타로 이제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실미도나 아니면 뭐 라디오스타 같은 영화들 그 세대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많이 즐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난 2013년에는 대중문화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예, 4.19 민주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던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할게요.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은 새해 재테크 꿀팁 얘기 나눠봅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계의 외신들도요.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권의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아시아권의 이제 금융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면서 이제는 외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 영향이 좀 없었다. 반도체가 이겨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야 SK하이닉스에 대한 워낙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우리나라에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이 반도체가 이런 악재를 다 이겨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증시의 영향은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었고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소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 더 강도가 좀 세게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증시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좀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되찾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가 영향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요. 일단 뭐 외신들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큰 영향은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이제 정유 시설이 그동안 국유화를 통해서 많이 좀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유가에 워낙 지금 국유화를 많이 시켜놨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의 이슈가 크게 확전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로는 뭐 단기적인 어떤 영향뿐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된다 그러면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 오히려 더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향후 정말로 뭐 군대를 주둔해야 될 그런 엄청난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향후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마두로 체포 이후에 금값, 은값은 크게 올랐다고 해요. 올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와 금은 가격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에는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금은요.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일단 미국의 이제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저도 이제 금값 선물 시장도 보고 금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항상 금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한 1에서 2% 정도 이제 오르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금값은 좀 오르긴 올랐는데요. 일단 이 사태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는 과감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또 이런 투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역시나 투자 수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원래가 금값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김없이 오늘 뭐 시장에서의 금값에 대한 고점 랠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은은 아시겠지만 산업재 수요가 큽니다. 동도 마찬가지고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정말로 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뭐 금도 마찬가지고 뭐 은도 뭐 작년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반기에는 좋은 랠리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 결심 재테크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보니까 올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출 늘리고 싶은 분야로 저축, 재테크 이거를 1위로 꼽았어요. 자,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새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재테크의 기본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재테크의 기본은 일단 모으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재테크라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원칙을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투하시는 분들이죠. 종잣돈을 모으지 않고 이제 빚으로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 100%다. 비투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 지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자산에 대한 손해가 일어나면 사실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비투가 또 비투를 불러옵니다. 빚이 빚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종잣돈을 모아서 가는 게 뭐 당연한 뭐 뻔한 말이겠지만 그게 정말 원칙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20, 30, 2030 세대죠. 여기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보통 사회초년생, 주니어 때는 빚만 없으면 된다. 예전에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요즘 젊은 층인데 투자에 적극적인 분 많습니다. 비투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젊은 세대들에겐 권혁주 평론가님은 어떤 자산 관리 방안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확실히 2030 세대에 대해서 투자 흐름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물어보면 정말 주식 투자하신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제는 하나금융 경영연구소가 실제 이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저축성 자산은 좀 비중이 줄고요. 이런 투자, 자산 구조에서 보면 투자 자산 비중이 늘어났다.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이제는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보더라도 확실히 2030
세대들이 이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2030 세대에 이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목표를요. 금융 기초 체력을 키우죠. 그다음에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 요거 두 가지를 원칙을 꼭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산이라고 본다 그러면 인적 자본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나를 투자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 투자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ETF 상품이에요. 뭐 어떤 전문가라도 동일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QQQ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ETF긴 한데 아마 스파이 같은 거 S&P 500 지수 추종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 추종 ETF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장기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이야말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하기에 딱 좋은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혁주 평론가님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저한테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게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하셨는데 자, 뭐 20, 30대도 뭐 할 수 있고 자 40대 노후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세대 아닌가 싶은데 40대 투자법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 자산 방어와 이제 증식이 동시에 가는 세대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어고요. 근데 40대는 증식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 배당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납입 금액 그러니까 연금의 납입 금액을 점점 더 늘려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40대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40대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40대에 오면은요 실거주와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구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쭉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40대에 주의해야 될 거는 무리한 투자, 그러니까 무리한 추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40대는. 왜냐하면 소득도 좀 가장 높은 시기다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지양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도한 자녀 교육비. 저는 그건 좀 지양하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나이대가 아마 40대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질 필요 있는 나이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금 상품 40대부터 생각해라. 자 9963님이 젊을 때는 미뤄왔는데 이제 노후가 눈앞입니다. 50, 60세대가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순서 꼭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50대, 60대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직 50대, 60대인데 내가 아직 뭐 노후 준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뭐 재무설계 쪽에서 이론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실. 건강하고 일단 건강이 정말 최선이에요. 치료비에 돈 왜냐하면 의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1번은 아프지 말라. 그래서 이제 건강을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잔병 치레가 많았다 그러면 실손보험을 잘 들어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건강에 관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자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노후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자산 늘리겠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이때쯤 나옵니다. 나 노후 준비 안 됐으니까 투자해야 돼.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유혹에 이제 빠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투자자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관리자다. 관리자다. 그래서 이 관리자 마인드로 좀 있어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고정비는 아끼는 건데 이 정부가 이제 정책 대출로 해서 대안 대출을 많이 작년에도 내놨고 올해도 또 요번에 나오거든요. 대안 대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7% 이상 고금리를 4.5%로 낮춰줘요. 요런 어떤 정책 상품을 활용해서 대출 있는 거를 금리를 확 내려주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 대안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원리금 낮춰서 고정비를 줄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라서 저는 만약에 준비가 안 된 5, 60대다 그러면 정부의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 대출을 좀 알아보셔서 기존에 있는 대출 갈아타기가 먼저 선행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잡 뭐 쓰리잡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치면 오히려 더 뭐 재테크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치거나 아프면. 예, 아프면.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것이 저는 가장 노후 대책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도 여러 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것들 좀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부터 챙겨서 거기에 나가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관리자라는 생각하고 임해라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켜야죠. 이게 100세 시대에 막 50대 퇴직하고 나면 그게 아이고 나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어떡하지? 네. 위기감이 들면은 막 맞아요.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요? 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득 크레바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득 절벽 시기가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은퇴 시기와 그러니까요. 연금을 수령 시기가 이게 갭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항상 이제 그때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수령해서 일단 소득 공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이렇게 주택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겠지만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세대별 재테크 전략 알아봤는데 큰 틀에서 투자는 이렇게 하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판단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자산 증식인지 인플레이션 방어인지 현금 흐름인지 저는 인플레이션 방어의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재테크를 이제 하시는 것이 그 원칙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재테크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계에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밥 딜런의 천국의 문 두드리기 Knocking on the Heaven's Doo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